자, 우리 수업 시작해 볼게. 우리 일단 시험 범위는 내가 공지했듯이 줄었어. 그래서 그 신학로 개척까지 이제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갈 부분은 이제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벗어나지. 하지만 진도 계속 나가려고. 진도를 일단 세계에서 쭉 다 한 번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진도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시험 범위 복습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 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계사 한번 들어가 보자. 음,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왕조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부분은 조금 외울 게 많아. 여기 부분 내가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왕조 전쟁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이 왕조 전쟁을 이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중세부터 시작해갖고 뭐 근대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력 균형의 원리가 이제 항상 이제 암묵적으로 적용되었다라는 거야. 이 세력 균형의 원리는 뭐냐면, 어느 한 세력이 너무 강대하게 강해질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쳐갖고 모든 그 유럽 사회의 세력을 균등하게 이제 한다. 그 원리가 세력 균형의 원리야.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몰락한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 이제 병행되었다라는 거. 요 정도 이제 알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게 나와. 그래. 들리는구나. 그래. 뚜뚜는 누구야? 뚜뚜? 아이디 참 귀엽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왕위 계승 전쟁이 왜 발생했냐면, 자, 여기 보면, 자, 에스파냐 국왕에 카를로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얘가 계승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기 이제 첫 번째 누나였던 이 마리아 테레사가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랑 결혼을 하거든. 그래서 얘 밑에 낳은 아들이 얘가 있고, 뭐 그 밑에 손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필리프 5세라고 하는 이 손자 있잖아. 이 손자가 이 에스파냐의 국왕의 자리까지 이제 넘보게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의 손자인 이 필리프 5세가 에스파냐의 왕위까지 계승한다면, 프랑스랑 에스파냐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그러면 프랑스의 힘이 엄청 강해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프랑스, 에스파냐와 싸운 전쟁이 바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랑 에스파냐 그리고 영국,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돼서 이제 전쟁을 벌였어. 근데 내가 100년 전쟁 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100년 전쟁에서 결국에는 어떤 나라가 승리를 했지? 바로 프랑스가 승리를 했지? 근데 그거 설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프랑스가 영국과 싸워서 이긴 전쟁은 100년 전쟁이 유일하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프랑스랑 에스파냐 팀 대 영국과 오스트리아 팀이 전쟁을 벌였을 때 결국에는 어떤 나라 팀이 이겼다라는 거야? 영국 팀이 이겼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위트레흐트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그 조약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영국이 이제 뭐 어떤 이익을 갖고 오스트리아가 어떤 이익을 갖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시험에 나온다면 루이 14세의 손자가 에스파냐 왕위만 계승한다. 즉 에스파냐랑 동유럽에 절대 항정 안 했어. 아, 그렇구나.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줄게. 그렇게 알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에스파냐 왕위만 계승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파냐랑 프랑스랑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방지한 거지. 영국의 의도대로 된 거야.
그래서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은 프랑스랑 에스파냐가 하나로 합쳐지려고 했지만 요거를 이제 막고자 한 영국 중심의 동맹국이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영국의 팀이 승리를 하게 되었지. 그래서 위트레우트 조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 이제 루이 14세의 손자인 필리프 5세 얘가 에스파냐 왕이 만 계승하게 되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두 번째 발생한 왕위 계승 전쟁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오스트리아 왕위와 관련해서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야. 근데 얘는 딱 이름만 봐도 여자야, 여자. 당시에 여자가 왕이 되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될 수 없었거든.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왕위를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공주가 계승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거를 반대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영국, 오스트리아 이게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 프랑스, 에스파냐가 한 팀이 돼서 싸웠는데 자, 이 전쟁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 엑슬라 샤펠 조약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왜 채연아? 채은? 왜? 그래 그래. 동유럽 절대항전 안 했다고 아까 소희도 얘기를 해갖고 요거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동유럽의 절대항전 나갈게. 알았지? 그래서 이 엑스라 샤펠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 결과 그래 오스트리아 여자이지만 마리아 테레지아 그래 너 왕해라. 그 대신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은 프로이센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 이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지역이야. 여기 슐레지엔 보이지? 요 땅을 프로이센이 가지게 된 거야. 프로이센. 이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독일이 이 슐레지엔 지역을 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었다. 요거 하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7년 전쟁인데 여기 세 개의 전쟁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전쟁 중 하나가 이 7년 전쟁이거든. 이거는 말 그대로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7년 전쟁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자, 이 7년 전쟁이 발생한 원인은 뭐냐면 우리 방금 배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이 됐는데 이제 원래 오스트리아 땅이었던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이 점령했잖아. 이거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전쟁이었어.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슐레지엔 탈환 이게 하나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을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와 동맹들을 맺었는데 그 동맹들 사이의 전쟁 속에서 항상 영국과 프랑스가 항상 반대 팀에 껴있어 갖고 서로 라이벌 경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랑 프랑스가 한 팀이 되었고 영국이 또 다른 팀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싸우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조약이 두 개가 체결돼. 첫 번째 후베르투스 부르크 조약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프로이센의 슐레지엔 영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즉 오스트리아가 패배한 거야. 원래 슐레지엔은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요거 프로이센이 가져갔잖아. 그걸 다시 오스트리아가 되찾지 못했다라는 거지. 두 번째는 파리 조약이라는 건데 이거는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맺은 조약인데 이 조약이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 당연히 영국이 이겼겠지. 백년 전쟁 이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백년 전쟁에서는 프랑스가 이겼지만 그 이후의 전쟁에서는 영국이 다 이겼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국이 이겨갖고 식민지 쟁탈전에서 프랑스보다 영국이 더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 두 개를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왕위계승 전쟁을 배워봤는데 결국에는 여기 보면 여기서는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한 팀이 되었다가 여기서는 또 오스트리아랑 프랑스가 한 팀이 되었다가
이렇게 동맹국이 바뀌잖아. 그 이유가 이 세력 균형의 원리를 맞추고자 이제 나라들이 어떤 편에 서야 이제 균형이 맞춰질까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면서 이제 전쟁이 발생했고 그 결과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은 위트레흐트 조약 이거 두 개를 반드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나오면 엑스라 샤펠 조약이라는 명사가 잘 나오진 않아.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왕위 계승 전쟁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7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 성격이 강했고 그 결과 파리 조약에 의해서 영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정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왕조 전쟁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우리가 안 배웠다고 이제 배웠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서유럽의 절대 왕정을 배웠어. 그래서 펠리페 2세, 엘리자베스 1세, 루이 14세, 특히 루이 14세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왕이었지. 태양왕. 그 다음에 콜베르라는 이제 지금의 뭐 기획재정부 장관. 얘가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을 설립함으로써 왕위의 권위를 조금 더 드높였다. 요거를 배웠는데 자, 이 서유럽의 절대왕정은 16세기 이후에 발달하거든. 근데 동유럽은 17세기 이후에 발달해. 즉 100년 정도 이제 동유럽이 늦은 거야. 왜 그랬냐? 일단 이 동유럽은 뭐 장원제, 봉건제도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 넘어오면서 해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유럽에 비해서 동유럽은 농노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그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스템이 이제 후졌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도 굉장히 늦었다. 그래서 시민 계급의 성장이 미약했기 때문에 절대왕정이 더 100년 뒤 늦게 나타났다라는 거.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이 왕정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반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시민 계급이잖아. 원래 왕이랑 제후랑 시민이 있었으면 중세 시대는 얘네가 한 팀이 돼서 시민을 즉 농노였지 당시에는 이 시민을 지배를 했는데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뀐 거야? 왕과 시민이 한 팀이 돼서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잖아. 그치? 왕이랑 제후랑 같이 가면 왕권이 성장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 제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왕위 계승자 후보 중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왕권이 성장하려면 이 왕과 제후는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민 계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동유럽에서는 시민 계급의 성장이 세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서유럽보다 한 100년 정도 늦춰졌다라는 거고, 자, 이런 동유럽에 있었던 국가들 대표적인 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야. 그 중에 프로이센의 왕을 보면 프리드리히 2세가 등장하는데 시험에 잘 나와. 일단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슐레지엔 지방을 차지했다. 우리가 아까 배웠지. 여기 보면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이 가져갔다. 이때 프로이센의 왕이 프리드리히 2세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얘는 국가 제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자처했다. 자, 계몽 사상은 뭐냐면 뭐 꿈에서 벗어나다 막 이런 뜻인데 이제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무지했는데 이제 그 무지한 어두움의 빛을 밝힘으로써 이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러면서 이제 뭐 민족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진된 사상들을 이제 배워가는 그런 사상이 이제 계몽 사상이야. 깨는 거야. 몽이 꿈 몽자야. 꿈으로부터 깨는 거야. 옛날에는 중세 신중심이었는데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제 꿈을 깨는 거지. 그게 계몽 사상이고 그래서 이제 얘가 국가 제일의 공복이다 라고 스스로 자처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복은 공적인 뭐 노예다.
뭐 공적인 이제 공무원이다 라는 뜻이야. 공복은 공무원이란 뜻. 그래서 나는 왕이지만 국가 제일의 공무원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산업을 장려하고 종교적 관영 정책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알아야 될 것은 상수시 궁전이라는 것을 만든 게 바로 프리드리히 2세라는 거야. 이 상수시 궁전은 뭐냐면, 우리 루이 14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베르사유 궁전을 축조했잖아. 그거 따라서 만든 거야. 여기 보면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대표적으로 프랑스로부터 이제 계몽 사상을 많이 전수를 받아. 그래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따라서 이 프리드리히 2세도 왕권을 강화하고자 상수시 궁전이라는 것을 만든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 하면 이제 일단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슐레지엔 지방을 차지했다. 두 번째 공복을 자처했다. 세 번째 상수시 궁전을 축조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제프 2세가 나오는데, 얘는 별거 없고 그냥 굉장한 개혁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이 요제프 2세 그 비석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 나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가장 개혁적이었던 왕 요제프 2세 여기 잠들다, 뭐 이런 비석의 문구가 있어.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별거 없고, 세 번째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러시아는 이 표토르 대제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여기 보면 대제라고 되어 있잖아, 대제. 그만큼 이 러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이었어. 뭐 지금도 서유럽과 동유럽을 비교해 보면 동유럽이 약간 서유럽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면이 많잖아, 그치? 이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서 이 표토르 대제는 서유럽화 정책을 실시해. 우리 서쪽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과 같이 그 똑같이 따라가자. 그 정책이 서유럽화 정책이고, 그 다음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청나라의 강희제라는 이제 황제랑 이제 표트르 대제가 조약을 체결한 거야.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러시아랑 청나라의 국경을 이제 설정하는 조약이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이었다. 러시아나 청나라나 다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 그래서 이 땅덩어리 경계가 겹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을 해결하고자 강희제랑 표토르 대제랑 이제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라는 국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텐데, 이 러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기후가 냉대 기후야. 그래서 너무 추워. 그래서 이 러시아가 항상 꿈꿔왔던 게 뭐냐면 부동항을 찾는 거예요. 부동항. 옛날에는 해군의 시대야. 배의 시대야. 무조건 해군. 배가 짱이란 말이야. 근데 배가 다니려면 항구가 있어야 돼. 근데 러시아는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항구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 얼어버리면 배가 뜰 수 없잖아. 그래서 언제든 배를 띄울 수 있는 얼지 않는 항구, 그게 부동항이야. 1년 내내 얼지 않는 항구를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부동항을 찾으려면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즉 러시아는 옛날부터 항상 남하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어. 왜냐면 부동항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그거를 항상 주도적으로 막은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영국이야, 영국.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 당시 뭐 영국이 세계 랭킹 1위였다. 그러면 영국은 세계 랭킹 2위 정도의 강력한 군사 국가였거든. 그래서 항상 세계의 패권을 두고 영국과 러시아랑 대결을 벌였는데, 자, 이러한 러시아가 이 부동항을 갖기 위한 그런 활동 중 하나가 뭐였냐면 옆에 있던 스웨덴을 공격해서 발트해를 진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이
스웨덴을 공략하면서 이제 벌인 전쟁을 보통 이제 북방전쟁이라고 불러. 북방전쟁. 그래서 이 북방전쟁을 통해서 표토르 대제 러시아가 발트해에 진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토르 대제 때 수도를 상트페테부르크 여기로 이제 옮기는데 모스크바 이전에 러시아의 수도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뭐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다 알아야 돼. 표토르 대제는.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은 예카테리나 2세인데 뭐 얘도 마찬가지로 뭐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했다.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뭐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표트르 대제만큼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첫 번째 서유럽에 비해서 동유럽의 절대 왕정이 왜 100년가량 늦어졌는지 그 원인을 일단 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어떤 왕들이 어떤 업적을 펼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프리드리히 2세랑 표토르 대제 요 두 명의 왕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하면 동유럽의 절대왕정 끝. 자, 그래서 요거는 너희들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보면 국가 제1의 공복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낮춘 거야. 공복은 지금의 공무원. 공적이다 할 때 공이고 이거는 그 노예 복자야. 노예 복자.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이제 늦어진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너희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근대 의식의 발전이야.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 나도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역사서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근대적인 의식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과학혁명이야. 과학혁명. 서양 근대 시대를 넘어오면서 혁명들이 많이 발생해. 뭐 예를 들면 종교혁명 발생하지. 종교개혁. 그 다음에 시민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이런 여러 가지 혁명을 통해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제 시대가 넘어오고 이 근대 시대에 엄청난 발전이 생기게 되지. 그래서 이러한 근대 시대의 많은 혁명을 통해서 현대 시대가 발생했고 그 현대 시대가 지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과학혁명인데 여기 보면 중세 시대에는 과학이 발전을 잘 하지 못했어. 왜냐면 이 모든 지구의 섭리, 돌아가는 그런 법칙은 다 신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신 중심이니까. 근데 그 신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온 서양 근대 시대는 이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법칙 같은 것을 이제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과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실험과 관찰이야.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그 여러 가지 실험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과학이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히 실험과 관찰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기구들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 있었던 이슬람, 아라비아 자연과학을 수용하면서 더더욱 과학이 발전하였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나마 잘 나오는 게 코페르니쿠스야. 여기 파트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고 지동설을 주장했다. 지동설.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 그리고 당시에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지동설이 법칙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전에는 천동설이었잖아. 천동설. 프롤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이거에 반대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 자, 그래서 약 1000년 넘게 지속되었던 이 천동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거는 굉장한 쇼킹이자 혁명이었어. 그래서 지금도 기존에 어떤 게 있었는데 기존의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이제 주장함으로써 엄청난 쇼킹, 엄청난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건을 비유적으로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이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그게 여기서 나타난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을 제작하고 낙하 실험으로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했다. 그래서 얘가 그 실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 예를 들면 공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얘는 10kg짜리고 얘는 20kg짜리야. 이거를 동시에 땅으로 떨어뜨렸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무거운 공이 먼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사실 무게랑 상관없이 이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근데 20kg이 더 빨리 떨어지는 이유는 그 중력 사이에 이제 이 공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빨리 떨어지는 거지. 사실 진공 상태에서,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떨어뜨리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라는 낙하 실험을 함으로써 뭐 이런 물리 법칙을 발견했다 라는 게 이제 갈릴레이 이 실험의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잖아. 그치? 과학을 못하는 나도 알 만큼. 그치? 그래서 이 갈릴레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 이건 뭐 상식적인 거지, 상식적인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뉴턴이 여러 가지 과학 법칙을 발견하면서 이제 기계론적 우주관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 즉, 이 우주라는 거는 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신이 모든 걸 조종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우주가 돌아간다. 기계적이라는 건 뭐야? 항상 똑같이 반복된다는 걸 기계적이라고 하잖아. 과학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움직인다. 우주도 똑같이 움직인다. 뭐 신에 의해서 뭐 신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이미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과학 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똑같이 항상 우주가 흘러간다. 세상이 흘러간다. 라는 기계론적 우주관. 요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기타 뭐 베살리우스의 해부학, 하비의 혈액순환 원리, 제너의 종두법 이런 여러 가지가 발달하면서 결국에는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발달하는 거야. 항상 신중심에 신에 의해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뭔가 상황은 바뀐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계몽 사상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과학혁명, 코페르니쿠스, 뉴턴, 갈릴레이 이 세 명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근대 철학과 정치 사상인데, 자, 여기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본 사람들이 나올 거야. 나보다 너희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겠지. 어.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철학부터 보면 철학의 종류는 이때 당시에는 크게 근대 철학 두 가지가 있다. 경험론과 합리론. 그래서 경험론은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귀납법을 많이 제시를 했지. 귀납법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A, B, C, D, E, F, G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죽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하, 사람은 죽는다 라는 결론을 내는 게 귀납법이지. 반면에 합리론은 연역법을 주장해. 연역법은 뭐야?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니까 실제로 죽고 죽는 거야. 그래서 결론, 사람은 항상 언제나 죽는다. 이렇게 큰 전제로부터 이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것을 경험론, 합리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이 있지. 아는 것이 힘이다. 를 말하는 사람이 베이컨. 그리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지. 자, 그래서 경험론과 합리론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정치 사상을 보면 홉스, 로크, 루소 요 3대장이 등장을 해. 3대장. 자, 그래서 이 홉스랑 로크랑 루소 이제 요런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홉스부터 보면 얘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철학 사상, 정치 사상을 이제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는 괴물 이름이야. 괴물 이름. 모든 걸 삼켜버리는 이런 괴물 이름. 이 엄청난 모든 걸 삼켜버리는 이런 리바이어던이라는 이 괴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 상태,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생으로 있는 존재는 그 상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다. 즉 사람들을 그냥 사회에 냅두면 항상 사람들은 싸운다. 항상 사람들이 싸우면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패배한 사람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하는가? 사회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야.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어. 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회 계약을 맺어서 사회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사회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이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왕에게 이 사회 계약을 맺은 여러 시민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절대 군주가 정치를 이끌어 간다. 라고 주장한 게 홉스야. 그래서 이 홉스의 정치 사상은 절대 군주,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주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그 주권을 양도받은 왕이 정치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홉스고, 두 번째 로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슷하긴 한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호받고자 정부에 권리를 위탁한 거야. 맡긴 거야. 맡긴 건데 그 맡긴 권리를 정부가 잘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게 로크의 정치 사상이야. 홉스랑 다르지.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아. 한 번 양도하면 끝이야. 네가 양도해놓고 왜 이제 와서 저항하냐? 이거 성립 불가라는 거야. 근데 로크는 아니야. 위탁을 했어도 그게 잘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한 시민이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다시 뺏어오고 다른 누군가한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게 로크야. 그래서 이 로크의 정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게 나중에 배울 미국 혁명이야. 미국 혁명. 이 미국의 혁명은 이 로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소인데, 루소. 이 루소는 일반 의지라는 걸 강조해. 일반 의지. 이건 뭐냐면 뭐 자연법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자연법적인 요소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반 의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지만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지, 이런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권은 인민, 시민들에게 있었는데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서 자유평등 국민주권 이념을 제시했고, 이것은 프랑스 혁명, 나중에 민주주의 이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이 홉스보다는 로크보다는 루소가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좀 강도가 높은 그런 민주주의로 이제 다가가는 그런 성격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자연법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이 자연법적인 요소는 굳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을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사람은 자유로워야 된다.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다라는 거야. 당연하니까 이거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 자, 그래서 요 3대장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사상은 원래 중상주의 정책이었잖아. 국가의 부는, 즉 전체의 부는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국가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그런 국가 중심의 경제 정책인 이 중상주의 정책에서 이제 자유방임주의로 경제 사상이 바뀌어. 다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전에 배운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정치 사상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친 거지. 여기 보면 정치 사상이 가면 갈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결국에는 개개인 인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곳에서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지.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다. 이거에 맞춰져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경제 시스템, 보이지 않는 손 그대로 방임하는 거야. 자유롭게 냅두는 이런 경제 정책을 펼쳐야 성공한다. 이걸 주장한 게 바로 애덤 스미스,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고전 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지금 9시 27분이네. 9시 37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진도 나가보자. 알았지? 10분간 휴식.